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습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자, 여기에 실습은 뭐뭐다. 자, 뭐뭐다에 들어갈 두 단어 혹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말이나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셨나요? 자, 실습은 교육이다. 네, 그렇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실전에 가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될 사항들을 익히고 체험해 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또 어떤가요? 실습은 연습이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실전에 앞서서 연습을 해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실습이죠. 자, 다음으로는 연수다. 예, 다른 말로 연수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전문가가 전문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사전에 많은 연수를 거쳐서 그 연수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 전문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죠. 다음으로 직장 체험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실습은 그냥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적인 것만이 아니라 체험활동, 즉 우리가 실제로 사회생활을 해서 직장인이 될 것인데 그 직장 생활의 바로 전초전, 그것을 연습하는 직장 체험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인턴십이라고도 하고요. 인턴 혹은 연습생 혹은 견습생, 그리고 이 시간에는 실습생이라고 불리는 실습에서 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습은 여러 가지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습의 단어적인 의미, 즉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실습은 바로 이 practice라는 개념인데 사전적 의미로 이미 배운 이론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 사회복지에서 이론적인 것들 어떤 걸 배우셨나요? 자, 이 실습 수업에 앞서서 실습을 하기 전에 들어야 될 과목들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은 다 이미 필수로 들으셨나요? 아니면 들으면서 병행을 하시나요? 어쨌든 이 학점은행제 과정이던 학교에서 학과 사회복지 수업을 하던 간에 1학기 혹은 1학년 때 실습을 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필수적인 수업을 듣고 또 본인의 이론적인 지식을 기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습은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실습할 시간이 없어서 혹은 실습을 하려고 해도 여건이 잘 안 돼서 저하고 하는 이 수업만으로 실습이 대체되지 않느냐 혹은 그런 의문들을 하시는데 그럴 수 없죠. 실제로 실습 기관에 가서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하는 이 수업은 물론 실습을 어떻게 할지 안내해 드리고 실습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제가 같이 진행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실습 기관에서 실습 지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실습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결국은 실제로 체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의 실습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그러니까 지금은 자격증이 나오지 않고 자격증을 얻는 과정 중에 있죠. 자, 이 과정을 마치면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을 받게 될 텐데요.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얻기 전의 과정을 우리는 이제 예비 사회복지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예비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비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짜로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바로 이 실습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실습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대상자 혹은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주는 클라이언트에게 혹은 사회복지 실천 분야의 동료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복지 때문에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전문 사회복지 실천의 문화, 규범, 가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이면서 체험활동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선생님들은 앞으로 실습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혹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하는 사회복지사 혹은 같이 실습을 나가는 동료 실습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어쩌면 지역사회에서 이 복지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보고 듣고 또 느끼면서 비로소 선생님들은 사회복지가 과연 어떠한 복지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가치관을 통해서 과연 펼쳐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책 속으로만 만난다면 사회복지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학과 사회복지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학은 이론적인 학문이라면 사회복지는 실천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책을 통해서 익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실습이나 혹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 기반들을 적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사회복지 사회 전문적인 준비 과정이죠. 자, 이 수업은 그래서 필수 과목이면서 사실은 우리의 진로를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사회복지에 발을 디디셨는데 어떠한 현장으로 생각하시고 오셨나요? 또 그리고 어떠한 진로를 새롭게 혹은 앞으로 펼치기 위해서 오셨나요? 자, 이 모두가 이 실습 시간에 들어 있습니다. 자, 실습은 또 다른 개념으로 프랙티스라는 기본 개념 외에도 현장 실습, 즉 필드라는 말이 들어있죠. 사회복지에는 여러 현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과 조직과 단체가 있죠. 그리고 어떤 곳은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곳이 있고 민간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사회복지사들이 주를 이루는 현장일 수도 있고요. 병원이나 학교처럼 사회복지사는 한 명이나 소수인 곳에서 현장을 체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분명히 교육적인 실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실습지에 가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실습을 하고 또 클라이언트와 어떤 프로그램이나 개입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드디어 나의 진가 그리고 나의 진로를
드디어 정말로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상적인 실습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실습시에서 자문사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거나, 그러니까 실습 지도자가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나에게 대한 조언, 자문, 그리고 지도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실습 시간 동안 나 혼자 거기서 하는 것을 그냥 시간을 때우기 식으로 했다, 이러면 정말 교육적인 실습으로는 빵점이죠. 그래서 실습 교육은 교육적인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 과정상으로도 교육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것은 인턴 과정입니다. 인턴십이라고도 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이든 어떠한 사례, 케이스든 아니면 어떤 그룹, 집단이든 아니면 어떤 행사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기획해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까지를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턴십이라고 하는데, 기관에서 그렇다면 내가 실습을 가면 나한테 어떤 것을 책임지고 맡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실습 지도자의 감독하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그 실습 시간 동안 정말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으로 바로 이것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은 현장의 생생한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이 실습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교육적인 내용들을 우린 교육적 슈퍼비전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리고 이 기관은 어떠한 이론에 기반해서 기관의 활동을 하는지 그것을 배우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습에 대한 여러 가지 유사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결국은 실습에 대한 얘기고요. 선생님들은 실습지를 선택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본인이 정말로 원하고 본인의 적성에 맞고 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이런 대상, 기관, 활동, 내용들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과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자, 실습생의 기본 목적과 또 교육기관인 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혹은 대학의 목적과 그리고 실습기관의 목적이 다 다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결국 하나의 일치된 내용으로 이것을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실습생, 즉 학생들, 선생님들이죠. 그리고 교육기관, 즉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이제 학점은행 기관에서는 양질의 이론적인 교육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 방향이란 것은 실습생이 복지 여러 분야 중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분야,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확인된 이론이나 실천 모델을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또 실습생과 기관은 계속 그걸 같이 트레이닝, 연습,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리허설도 해보고 기획서도 만들어 보면서 교육기관과 기관이 연계를 통해서 기본 목적을 서로 윈윈, 서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생 혼자서 정말로 실습을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고 나면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관에서도 그렇고 실습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도 그렇고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간중간에 또 슈퍼비전, 자문 혹은 기관 방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더 자세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 학생들의 기본 목적은 이 실습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실습생은 기관에서의 현장 실습을 통해서 실천 지식, 자, 실천 지식을 어느 과목에서 배웠나요?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죠. 그리고 그거하고 유사하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는 과목도 있었고요. 둘 다 실천자가 들어가는데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하는 방법론적인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배우셨나요? 네, 개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하는 방법 배우셨나요? 상담이나 혹은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과정들을 거치는 방법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방법들 알고 계신가요? 자,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배웠던 것은 집단이었습니다. 자,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효과를 거둘 것인가, 또 성과를 거둘 것인가 배우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있죠.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서 실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가족 개입이라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어떤 걸 배우셨나요? 가족 상담, 가족 치료, 또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자, 지금까지 개인, 집단, 가족 이렇게 봤는데요. 또 어떤 개입 방법이 있을까요? 자, 우리 수업 중에 지역사회 복지론이라는 과목이 있죠. 지사복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지역사회 전체를 놓고 개입하는 것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는 실습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지식을 기술에 습득하는 과정들, 자, 쉽게 얻을 수 있는 과정은 아니고요. 실습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몇 번 안 되는 실습의 기회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잘 습득하고 확인하고 배워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실습 지도자를 만나고 그 기관에 가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의문점들을 해소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습생은 학교에서 배운 학문적 지식과 실전 기술을 기관의 실천 현장에 적용한다. 자, 실습지에 가서 일정한 시간 동안 실습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나름의 과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습지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은 선생님들이 또 하나 매일매일 집에서 준비하건 아니면 도서관에서 준비하건 준비를 통해서 다시 다음날 실습지에 가서 적용합니다. 그것을 여러 번을 반복하죠. 실습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바로 실습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실습 초기에는 이런 기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습 현장이라는 곳이 선생님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익숙치 않고 적응이 덜 된 곳이기 때문에 적응이 되고 여기에 필요한 욕구를 조사한 다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제로 기획하고 그러고 나서야 적용하는 기회를 삼는 거죠. 바로 이 적용은 그러한 적용을 얘기합니다. 실습생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적성 테스트의 기회를 삼는다. 굉장히 비싼 수업이죠. 적성검사, 진로검사, 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검사를 이론적으로 하고 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실습생으로서의 사회복지 실습은 그거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더 눈에 띄는 적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주목하는 기관의
여러 사회복지사나 기관의 직원들이 나의 강점과 단점을 확인해서 비로소 나의 적성으로 구체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게 되죠. 그래서 실습을 하고 나면 두 가지 생각을 얻습니다. 사회복지를 정말로 이 분야에서 해보고 싶어. 나는 저 선생님처럼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모두 다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안타깝게도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서 사회복지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아니면 다른 분야를 택해야겠어 라고 하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개 다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전자에서 생각한 것처럼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복지에 있어서 이러한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라는 걸 꿈꾸시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실습생은 개인과 가족, 집단, 지역사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욕구를 바르게 인식하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파악하는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나의 주관적으로 혹은 해왔던 방식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적합한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로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바로 대상자,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잘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는데 2박 3일 동안의 어떤 캠프를 간다고 전제로 할 때 그냥 어떤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캠프 활동을 기획해 볼 수 있나요? 물론 기존의 활동 중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붙일 수는 있지만 실제 대상자한테 적용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대상자를 만나보고 몇 명이 참여할지, 그 대상자의 연령은 어떤지, 성비는 어떤지, 그리고 이들의 특성은 뭔지를 파악하고 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을 데리고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산에 오르는 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등산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성인들이나 어르신들 중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의 대상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을까요? 중간도 아니고 처음부터 가기 싫다고 엄청 저항하고 또 가면서도 굉장히 투덜거리면서 결국은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정말로 성과를 거둔다기보다는 이것을 끝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리고 실습지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대상자의 욕구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실습 지도자겠죠. 그래서 실습 지도자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정확하게 답이 안 나왔다면 기존에 했던 실습의 활동들이나 그리고 대상자들이 있다면 대상자의 어떤 특징이나 상태를 파악해야지 비로소 이 욕구 파악을 통한 기술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생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통찰력을 갖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사회복지사를 해야 되지? 그리고 복지 영역 중에 내가 왜 청소년 만나는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장애인을 만나는 일을 해야 되나? 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난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자, 이게 공간이 주는 의미인데요. 그 공간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그 대상자, 그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위해 있는 거죠. 자, 장애인 복지관이라면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 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장애인 복지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기관은 가장 적합한 곳이죠. 그리고 통찰력, 그러니까 내가 그 기관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 깨닫고 더 열심히 하게 되거나 아니면 바꿔서 내가 좀 다른 분야를 해야 되는 것도 한번 정말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실습생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아 인식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정체감, 즉 사회복지사로서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비로소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실습생 외에도 교육기관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요? 자, 교육기관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의 교육과 복지 실천 현장에 교량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실습생이 실습지를 정하고 실습 지도 교수가 가서 기관 방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기관의 운영이라던가 실습생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하고 지도하고 그거에 따른 피드백을 서로 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 교육기관이 실습 지도 교수를 실천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들을 이해하고 현장의 소리를 학습에 반영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이제 학문적인 저의 이해력을 많이 높이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분야가 저도 다 가보진 않았지만 실습생을 통해서 갔던 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육기관은 실습생이 간접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삼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사실 한 번만 하시는 분도 있지만 2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실습 끝나고 나서 아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연속적으로 그 기관에서 나의 활동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기회가 되면 그 기관에 바로 취업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패턴은 사실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 인력 양성의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요. 기관 입장에서도 실습생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왔고 또 트레이닝을 해왔기 때문에 이 실습생이 우리 기관에서 적임자로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이죠. 따로 인력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인성적인 면이나 활동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습생 입장에서도 이 기관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으로서 더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미 거기서 만났던 실습 지도자와 사회복지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덜할 수 있겠죠. 자, 그 외에도 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기회의 문을 넓히는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습기관은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실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학생한테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실습기관은 얻는 것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단지 후진 양성이라 그래서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이제 대목인 거죠. 기관은 대학과 협력해서 미래의 사회복지사 양성에 기여한다. 그리고 후진 양성을 통해서 후진 인력들을 예비 인력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죠. 자, 기관은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회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기관은 학교와의 지속적 연계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산학협력의 길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 실천 현장인 사회복지하는 곳이 이제 그 현장의 하나의 산학 협동의 중심점이라면 이 기관, 실습 교육기관, 학점운행제를 포함해서 이곳은 다리를 놓는 곳이죠. 그리고 교육기관은 그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모두 세 가지가 고르게 서로 균형과 합일점을 잘 찾아서 실습생에게 좋은 실습이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이 다이어그램에는 실습의 세 가지 주체에 대한 목적의 내용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즉, 학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고 또 습득하고 또 적성의 테스트의 기회를 삼죠. 그리고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는 혹은 학점은행제에서는 교육과 실천의 교량 역할을 하고 현장과의 지속적인 접촉, 학생의 취업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습 현장인 기관에서는 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할 수도 있고요. 실천의 질적인 수준, 그러니까 실습생을 교육하면은 그 교육을 통해서 실제 클라이언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리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실습생의 의견도 반영해서 실제 더 질적인 면에서 퀄리티가 높은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수도 있죠. 자, 이러한 실습의 기본 목표로는 대학에서 습득한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을 정말로 현장에 적용해서 그것이 과연 유용한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하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적용해도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 체계의 문제를 확인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조직화해서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하는 과정,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의 과정들을 실습을 통해서 정말로 해보고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대상의 특성 그리고 자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복지 실습기관은 일정한 지역에 있습니다.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그리고 서울도 구 혹은 동 안에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그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떠나서 농어촌에 있는 기관이라면 그 기관의 특성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래서 과제 중에 지역사회 자원조사라는 과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관을 둘러싼 그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자원 목록표를 만들거나 아니면 특성을 한번 분석하는 그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혹은 기관의 조직, 정책, 절차 등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자신의 적성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실습의 기본 목표를 통해서 실습의 과정 다이어그램인데요. 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지식을 정말로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측정하는 시간이 되고요. 기술, 내가 상담하는 방법이라던가 우리가 기록이나 양식 같은 걸 어떻게 활용할지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 분석, 앞서 얘기한 지역사회 자원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지 한번 탐색해 보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자, 기관에 대해 이해하는 과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기관 분석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실습 기관에 대해서 정말로 어떠한 곳인지를 세세하게 분석하고 그걸 과제로 내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곧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화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죠. 자, 다음으로는 실습 현장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이루어지는가?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실습지에 가면 맨 먼저 하는 것은 기관 라운딩이라 그래서 기관에 대해 소개받는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관의 조직이라던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지역사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알게 돼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매일 그 동네를 파악하고 뭐 이렇게 마트도 보고 장도 보고 이런 곳으로 있었다면 복지를 내가 실습하면서 그 동네는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 하면 실습기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의 특정 문제,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를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사는 곳과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동네 복지관이 없는데 우리 관에 지원센터가 이렇게 있지 하면서 실습지와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적용하는데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에 대해서
직접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현장 실습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보면 알죠. 물론 실습생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조로 참여한다거나 또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같이 서브하는, 지원하는 역할 정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 프로그램이 주 타겟으로 하는, 표적으로 삼는 집단이 누구이고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것, 그리고 계획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실습생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마 회의를 하고 또 진행을 하고 또 진행한 것을 다시 또 평가 회의를 하고 또 그리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실전 과정을 몸에 익히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인 가치관.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사회 연대의식. 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두 번째로 사회 통합. 사회가 소외되고 또 힘이 약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분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통합하고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중요한 가치관이죠. 그리고 평등이라던가 자유라던가 우리의 권리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과연 실습 과정의 기록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실습을 하고 나면 집에 와서 실습 일지란 걸 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실습 지도자에게 실습 일지를 점검받고 또 슈퍼비전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 기록을 토대로 기관의 실습 지도자와 학교의 실습 지도 교수가 제공하는 현장 학습 지도를 받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슈퍼비전이라고 하죠.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 가치관과 역할, 지식, 기술, 자아인식과 복지 마인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복지, 지금까지 말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목적과 목표들은 과연 실습이 어떠한 필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풍부한 경험이란 것은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상담을 하는 부분, 물론 추거록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게 풀 수도 있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참여하는 것은 그 책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프로그램, 또 많은 실천들을 경험하는 것이 실습에서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습 시간이 부족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실습에서 얻은 것들 외에도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 장차 실천적인 유능성, 나는 이런 것들의 자질을 갖고 있어, 탁월해 라고 하는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장학습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현장에 가서 하도록 하고 있죠. 다음으로 현실 사회의 실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것이 이슈이고 어떠한 기관들에서 어떠한 거를 더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과거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 분들이 얘기하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말이나 혹은 활동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혹은 처우라던가 직위, 혹은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볼 수 없죠. 안에 들어가면
비로소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습생이 실습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하는 진로의 적합성, 그리고 그것에 어떠한 나한테 맞는지를 정말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동료 실습생들을 비롯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역의 또 다른 전문직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동료 실습생,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그 기관에 실습하러 가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보통 실습기관은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 5명까지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시간이 겹치면 실습교육을 같이 받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일할 때 서로 동료가 되는 거죠. 실습 동료는 또 나중에 계속 연락도 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의 자원이 됩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전문 사회복지사의 문화, 규범, 가치를 익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사회복지사, 그 기관의 사회복지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나의 진로도 설계하고 또 필요한 행사에 나의 도움도 주면서 서로 교류하게 되죠. 그리고 수동적인 학습자, 주어진 것만 하고 시간을 정말로 때우는 이런 학습자에서 능동적인 전문가로 자질이 있는가. 사회복지는 사실은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문제도 똑같지 않고요. 물론 비슷한 수는 있지만 사정도 다르고 상황이나 배경,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맥락 속에서의 이 문제 해결 방법 혹은 이 상황 속의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완전 다른 차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잘 결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능동적인 사회복지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주어진 일에만 급급하고 했던 일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그냥 빨리 끝내려고만 한다면 수동적인 학습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어떤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결국은 정리하자면 바로 이 기대 효과에서 나타나는 성과가 실습을 통해 이루어져야겠죠. 자, 이 현장 실습 수업을 듣기 전에 실습지를 선택하고 들으셨나요? 아니면 이제 선택하셔야 되나요? 자, 얼른 선택을 하시는데 빨리 선택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러 기관들을 실제로 깊이 있게 알 수 없고요. 그 실습, 그러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 신청란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얘기할 기대 효과를 과연 얻을 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복불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이 내가 실습할 곳이라면 기관 홈페이지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기관의 조직도나 기관의 활동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그 기관의 위치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기관이 내가 다녀야 될 곳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나, 이걸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실습 기간 동안 매일매일 가야 되고요. 내 직장처럼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얼마의 실습 비용을 받고 또 몇 명의 실습생이 활동하는지, 자, 이런 것들은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전화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이론적인 적용 기회는 사실은 본인이 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곳이죠. 이 이론은 사실은 대상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동에게 맞는 이론, 또 청소년에게 맞는 이론, 그리고 성인에게 혹은 장애인 혹은 노인에게 맞는 이론. 자, 이것은 실제로 기관에서 실천을 적용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전문적 역할에 대한 간접적인 학습 기회입니다. 자, 선생님들은 실습생으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참여할 것이지만 실제로 주 진행자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앞에서 마이크 잡으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 8번의 프로그램의 기회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번 정도 진행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이고요. 그리고 같이 보조로 참여하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죠.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내일이 아니니까 깊이 있게 준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우선순위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실습 시간에 바자회를 하는데 바자회를 기획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한 부스를 맡아서 내가 그것을 준비하고 챙길 때 그 전체적인 그림이 뭔지를 알고서 참여하는 것과 모르고 참여하는 건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스텝으로 한 4시간 참여한다 그래서 그냥 4시간 자원봉사자처럼 참여하면 안 되겠죠.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기획이나 계획을 알고 그 일정과 시간 속에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회의에 참여하면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전문직으로서의 사회화 과정이다. 사회화라고 한다면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련한 사회인, 즉 전문가가 되기 전에 처음으로 해보는 초보 혹은 신입생의 과정을 누구나 거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습생의 과정을 거쳐야지 사회복지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화의 과정에서 이 예비사회복지사인 실습생의 과정은 가장 기본적인 실습의 또 이 사회복지사로서의 1단계인데요. 그 1단계로 그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서 더 하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일도 하시면 좋겠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실습을 통해서 이번에 이거 해봤는데 다른 실습이나 다른 현장도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야 맞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미래의 직업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줘야겠죠. 이왕 사회복지에 발을 디뎌 놓으셨는데 이 실습을 하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 기관에 정말 실습하고 싶다 그러면 뭐 실습도 사실은 면접을 봅니다. 한 명의 실습생을 뽑는데 여러 기관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지원하는데 기관이 다 실습생을 지도할 수 없죠. 그래서 면접도 보고 또 서류 심사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실습이 안 됐으면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더라도 기관에 한 번 더 문의하시거나 혹시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나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좋은 실습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결국은 선생님들의 미래의 직업계획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는 그냥 내가 이 기관에 가고 싶다고 지원한다고 되는 그런 확률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 기관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또 이 기관과 유사한 곳에서 경험을 갖고 이 기관에 가서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기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 직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습이나 자원봉사 경험 없이 그 분야에 뛰어든다는 것은 받아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더라도 너무 당황스럽고 처음에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있는 1차 세팅, 즉 복지관은 좀 괜찮은데요. 2차 세팅은 더 힘들죠. 학교라던가 아니면 여러 대상자들의 서비스를 같이 해야 되는, 또 요양보호사와 같이 하는 주간보호센터라던가 이런 곳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을 미리 해야 되고요. 실습을 통해서 그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결국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끝이죠. 하지만 기회를 놓치지는 마십시오. 실습이 그 기관에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곳을 또 한번 소개 받아보세요. 이거 말고 다른 곳에 할 수 있나. 물론 이 학점은행제를 들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또 갖고 있는 일도 있으시고 또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실습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쪽 분야로 올 거고 지금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왕 이곳에 오셨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겉핥기로 해서 착각과 오해 속에 잘못된 판단을 섣부르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생, 특히 20대 초반에 사회복지학과에 오는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나면 사회복지를 많이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곳이었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이것밖에 대우를 못 받아? 혹은 내가 평생 일할 곳이 이게 맞나? 너무 사회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한 가지의 힘듦에 대해서 그걸 너무 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회생활도 좀 해보셨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이제는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좀 한번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첫 번째 시간,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